그러면 이제 실제 낙찰됐던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건물주가 되는 그런 꿈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 공매로 나왔던 겁니다. 이 숫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숫자 되게 낯설죠? 우리가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숫자가 아닙니다. 감정가는 470억이었고요. 네, 유찰이 390억까지 유찰이 됐었던 물건인데, 자, 신논현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 아래가 이제 강남역이고 강남 한복판, 너무너무나 좋은 입지겠죠? 바로 요겁니다. 요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보시면 470억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평당 3억 5천에 받았고요. 입찰자는 둘이었어요. 제가 등기부등본 보니까 경기도 양주시를 소재로 한 어떤 법인이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350억에, 470억에 이런 물건들도 공매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투썸이 운영 중인 상가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수협은행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수탁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투썸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취득하는 거예요. 명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존에 뭐 보증 얼마, 임대료 얼마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승계해서 운영이 가는 겁니다. 명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는요 스타벅스 리저브점, 그래서 요 커피숍도 공매로 나왔었죠. 이거는 신탁재산인데 신탁재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고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 스타벅스점은 당연히 낙찰자가 승계하는 그 가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벅스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곳들도 공매로 나왔었고요. 이건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제가 이 공매 콘서트를 와서 부산에 낙찰했던 사례를 쭉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물건이 있어갖고 이거 좀 소개해드릴게요. 해운대구 우동에 도로가 공매로 났습니다. 도로 낙찰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도로 어디다 써먹을 때 있나요? 도로 대출 돼요, 안 돼요? 대출 안 됩니다.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도로는 쓸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텔레비전 보면 타인의 그 토지 진입로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막 못 다니게 통행을 방해해서 내 거 사가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당한 분쟁이 많이 생기고요. 여의치 않아요. 그렇게 수익 내는 거. 그런데 요거는 어떤 물건이었냐면 바로 우동 3구역 재개발내에 있던 도로였어요. 잘 아시죠? 우동 3구역 재개발 투자 가치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입지 굉장히 괜찮은 걸 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로를 낙찰받고 입주권 받을 수 있느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봐야 돼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조례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건축사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호에 보시면 분양 시정자가 소유하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39조 규모 이상인 자, 39조 규모 이상이 60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는 26제곱미터예요. 입주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면적이 작아서 지목은 답이고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던 거였는데, 자,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아까 그 조항에 뭐냐? 다만 권리산정일 기준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소유자면서 지목이 도로고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근데 아까 지목이 뭐였어요? 답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피해갔고 다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어떤 경우? 무주택인 경우는 입주권이 주어진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은 20제곱미터였지만 26제곱미터로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겠죠? 경쟁률 몇 명 나왔을까요? 44명. 44명 나왔는데 낙찰받으신 분이 과감하게 쓰셨습니다.
이영천 600을 쓰셨어요. 최저가가 6천만 원인데 2억을 더 쓰셔갖고 2등하고 1억 5천 차이 났으면 거의 1억을 더 썼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혹시 여기서 낙찰 받으신 분 오신 거 아니에요? 낙찰 받으신 분 있어요?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받으신 분 있나요? 안 계신가요? 네.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의 온비드 입찰하시고 나서 상세 입찰료가 딱 누르면 이게 딱 뜨거든요. 몇 명이 들어왔고 입찰자들 금액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이 낙찰 결과만 확인하시고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이 뚜껑을 여는 순간 괜히 좋은 일 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게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요. 좀만 낮춰 쓰고 하면서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1억이면 내가 자동차 하나에 샤넬 가방에 그냥 막 이거 소고기 사 먹고 다 할 텐데 이런 정신 건강에 해로운 일을 만들지 마세요. 나의 온비도 딱 들어가시면 낙찰 결과만 딱 보여요. 상세 입찰 결과는 안 누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해운대구 좌동에 아파트가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감정가 9억 7,500에서 7억 8,400.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 공기업이더라고요. 에너지 발전 관련된 공기업이었는데 매각 재산을 하는 캠코에 의뢰된 수탁 재산이었어요. 거주자 없고요. 그리고 명도 절차도 필요 없는 물건이었고요. 이게 언제였냐면 1월 달에 입찰했던 물건이었어요. 지난 1월 달에 네이버 부동산 해운대 KCC인데 시세 보니까 호가는 13억. 그리고 실거래가 보니까 1월 달에 8억 8,500인 거 보니까 호가를 굉장히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호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큰데 이게 얼마나 낙찰되느냐 보니까 한 명이 응찰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단독으로. 그래서 많이도 안 쓰셨어요. 이분이 딱 그 최저가 7억 8,400으로 낙찰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실거래가 대비 약 1억 정도 싸게 사셨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명도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경매였으면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가격도 좀 더 높이 쓰고 그리고 경매는 또 명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도 안 해도 되죠. 시세보다 1억 싸게 사죠. 아니 실거래가 대비. 그리고 요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서울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핫하게 진행 중인 곳들이 많거든요. 용산을 비롯해서 노후된 주거지들이 워낙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규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최근 들어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투자 가치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문제는 비싸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강변을 보고 있고요. 여기 3호선 좌측과 우측으로 해서 압구정 현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차, 11차, 12차 단지 중 하나가 공매로 나왔는데 해당 단지가 2021년도 4월 달에 조합 설비인가가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남구 경우에는 무슨 지역일까요? 투교 갈지구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서울의 경우에.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 이미 2012년도 받았네요. 관련된 법이 있었죠. 바로 도시정비법 제39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될 수가 없죠. 조합 설립인가 이미 됐죠. 이거 낙찰 받으면 조합원이 승계해요, 못해요? 이 법칙에,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안 되죠. 그러면 조합원이 승계 못하면 어떻게 되죠? 현금 청산 가는 거잖아요. 헐값으로 가겠죠. 시행령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자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공매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됩니다. 자, 아까 압구정 그 아파트 공매를 누가 위임을 했느냐? 바로 구리세무서였어요. 구리세무서, 국세 체납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낙찰받으면 조합원이 승계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매매로 사거나 또는 경매로 사는데
그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가 아닌 거를 낙찰받는다 이러면 다 현금청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비동매 압류재산, 특히 이런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런 것들도 조합원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서울에 좀 주요 입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관심 있게 투자하고 싶다 하면 온비동매 중 압류재산으로 보시면 이 절차와 무관하게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한 가지 요건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합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느냐, 분양 신청했느냐,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여부, 앞으로 재건축에 관한 진행사항, 투자 가치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게 시작 출발점이니까 요거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입찰가.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62억에 나왔어요. 매매가 60, 아파트 한 채가 62억.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두 명이 응찰해 갖고 55억에. 그래도 2등하고 아까에 비하면 좀 차이가 덜 났어요. 51억에 2등이었고 낙찰 받으신 분이 55억에.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셨죠. 여기 보세요. 이거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62억짜리 호가 정보 보시면 조합원 지위 승계라고 돼 있죠. 매매로 살 때도 조합원 승계한 예외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로도 조합원이 승계되는데 공매로인 경우에도 조합원 승계 경우가 있는 거죠. 금액이 왜 이렇게 다 비싸요? 나 공매로 못 하겠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투자했던 공매 물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에서 상가 투자하는데 5천만 원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근데 공매라서 가능했었던 물건이에요. 자, 이렇게 역삼동 이게 신탁재산이었거든요. 이 시행사가 40개 호를 담보신탁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담보신탁에 의한 이자를 지급을 못하니까 우선수익자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신탁회사를 통해서 공매로 매각을 위임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40개 호가 일괄로 나왔는데 어떤 거는 좀 많이 비싸긴 했는데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곳이 있지만 강남 쪽에 가면요, 대형 건물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푸드코트들이 영업이 안 돼서 망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셔야 되죠. 그래서 임장을 가보니까 영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모래 식당가를 둘러보니까 영업이 대체적으로 잘 되시더라고요. 이 캠코 직원들이 거기서 아마 식사들을 많이 하셔서 되게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도 이 주변에 워낙 사무실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저 한 개 호 실평수 8평짜리 돈가스 팔던 집이었어요. 저게 이제 굉장히 괜찮았어요. 가격대도 저렴했고 임대료가 얼마 나오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신탁공매는요, 기존의 임대료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가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임장 가서. 이 임차인한테 가서 물어봐도 돼요. 가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임차인이 자기 임대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경매 때문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경매라고 하면은 일단 거기 임차인들이나 채무자들이 되게 반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 참가자들이 와갖고 막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대답도 안 해주고 약간 좀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신탁공매는 여기 임차인분들이 잘 몰라요, 개념을.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가셔서 제가 이거 신탁공매로 소유권 이전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가 매매로 취득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임대료 얼마세요? 그럼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임대료가 1000에 135만 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전용 면적 8평에서 135만 원이면 어때요? 꽤 많이 나오는 편이죠. 네, 그만큼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가가 4억 2천이었거든요. 자, 유찰 한 번 되고 2번 유찰되고 3번, 그리고 최저가 거의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135만 원. 이때는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3%대여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번에 입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강남이잖아요. 강남에서 수익률 5% 6%짜리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번에 입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유찰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찰이 이렇게 계속 됐던 겁니다. 이렇게 써내려가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억 5천까지 유찰된 다음에 낙찰가는 4명 응찰해서 2억 7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거는 직장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던 직장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공매를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돈이 많이 없는데 상가 같은 거 좀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냐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의논해서 입찰가 2억 7천에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요거는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물건입니다.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가갖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새로 있게 소유권 이전받은 소유자예요 하고 소개하고 승계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대로 1,135만 원짜리.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수익률 계산하니까 2억 7천에 낙찰받고 1,135만 원이니까 연 6.2%. 강남 한복판에서 어때요? 괜찮아요? 뭐 한 지금 이거 한 1,000원에 주술라 그러세요, 이런 물건?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리고 이분이 현금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대출 2억 1천을 받으셨어요. 당시 담보지금 4%로 해서 실제는 취득비용 제하고 5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이자 공제하고 세전으로 65만 원, 네, 15.6%. 지금은 이게 변동금리니까 지금 상가 지금 담보대출금리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요 당시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었던 물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꽤 자주 나와요. 온비대로. 그리고 요거는 평택에 있던 이제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우체국, 파출소 이런 게 나와요. 공매로. 그래서 평택시에 있던 우체국이었는데 2명이 응찰해서 10억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토지 187평짜리. 평택시 비정동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명한 소밭집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크게 돈 안 들이셨더라고요. 그냥 겉에는 그대로 우체국 건물로 놔두고 안에 인테리어만 해서 소밭집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공매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토지에 관심이 있거나 아파트 관심이 있거나 상가 뭐 이런 다양한 물건들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온비드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물건들 많이 만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온비드 공매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원칙 4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은 사실상 거의 필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 중에서도 토지인데 거기서 적법하지 않은 권리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또는 뭐 나는 자연이다와 같은 그런 이제 점유자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점유관계 해결의 문제는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물건은 없어요.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국유, 공유, 수탁은 거의 문제가 없고요. 압류재산과 신탁재산은 권리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이 물건의 투자 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을 인터넷 다양한 사이트도 활용하시고요. 임장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권리 분석도 다 했어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 가격도 좀 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 필요한 거. 돈 필요하죠. 돈 있어야죠. 그래서 예산 계획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투자 예산 5천만 원 있는데 10억짜리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갖고 10억짜리 물론 이제 검색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입찰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또는 토지에 대한 대출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입찰 결정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딱 예산을 맞췄더니 내가 한 1억 정도로 한 2억짜리 상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다 잘해놓고 나서 결과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결단력입니다. 여기서 결실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나게 여기까지 조사 다 하고 막 임장 3번 가고 막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그런데 마지막 온비드에서 입찰표 제출을 못하죠. 이게 막 떨려 막. 여러분, 요 준비 단계가 잘 되셨고 확신 드셨다면 온비드에서 과감하게 입찰표 제출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